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중훈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뉴스가 참 많습니다. 네네. 자,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첫 번째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뉴스 들어가기 전에 네. 오늘 좀 전 국민을 잠깐 슬프게 만들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네. 푸바오가 드디어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아, 눈물바다였다면서요? 네, 제가 네. 잠깐 준비한 영상 화면 한번 보시죠. 하나 띄워주시면은 이게 KBS 영상을 제가 캡처를 떠서 가지고 온 거긴 한데 진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고요. 비가 왔거든요, 오전에. 네.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저렇게 지금 배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강바오라고 하는 이제 사육사는 뭐 마지막까지 저렇게 좀 되게 굉장히 슬퍼하고 또 그러니까요. 송바오도 역시나 또 많이 슬퍼했습니다. 뭐 우리가 코로나 때 좀 국민들을 웃음 짓게 해줬던 그런 게 되게 고마운 친구잖아요, 그렇죠. 사실. 네. 그런데 가서 좀 잘 지내기를 좀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뉴스 들어가기 전에 잠깐 언급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본격적인 저희가 뉴스를 전해드릴 텐데, 첫 번째 뉴스는 아무래도 지금 오늘부터 이제 대만의 강진 때문에 이 산업적 영향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저희 3프로TV 취재팀에는 대만 출신 기자가 있습니다. 한지원 기자가 이제 직접 나와서 그 대만 현지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현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직접 뭐 영상과 그 다음에 이제 사진 이런 것들을 다 받았거든요. 직접 한지원 기자와 대만 현지 상황, 그리고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건 그럼 대만 하면 이제 TSMC가 떠오르는데, 그렇죠. TSMC는 어떻게 되는 거야? 네. 피해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원 기사 어서 오시고요. 자, 일단 그 대만 상황부터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네, 현지 시간 오늘 오전 7시 58분에 대만 동부에서 규모 7.2의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대만에서 규모 7이 넘는 지진이 발생한 건 1999년 이후 25년 만입니다. 현지 사진을 준비했는데 네, 네, 띄워주시면 나올 겁니다. 네, 일부 건물이 무너지고 이제 정전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고요. 이번 지진으로 현재까지 4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정확한 위치는 인구 35만 명이 살고 있는 화련에서 남동쪽으로 좀 7km 떨어진 곳이고요. 현지인에 따르면 오늘 오전에만 30여 차례가 넘는 여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그 화련에는 이제 건물이 무너지고 차량이 깔리는 등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고등학교 체육관과 이제 운동장 등에 임시 대피소를 마련해서 이렇게 시민들이 대피하기도 했고요. 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실제 집안 사진도 가져왔는데 네, 가구들이 되게 어지럽게 넘어진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그 우리 한지원 기자가 그러면 대만에 있을 때 어디 계셨었죠? 제가 화련에 한 2년 정도 있었고 오늘 지진이 난 그 지역에 한 2년 정도 네, 계셨고요. 있었고 타이베이에 한 3년 정도 있었는데요. 이 다음에 영상을 보여주시면은 네. 화련에 위치한 한 헬스장이거든요. 수도관이 터져서 이제 침수 피해가 이렇게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와, 지금 그래서 피해 상황이 좀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4명 숨지고 이제 계속 이제 구조 작업이랑 아직 건물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좀 많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 구조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현지에서는 그 수도 타이베이에서도 지진을 좀 느꼈다고 하는데 타이베이에 거주하는 이제 한국인을 취재해본 결과 이제 5년 동안 살면서 느꼈던 지진 중에 가장 강했고 또 오래 지진이 계속됐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현지 방송에 따르면 2, 3일간 여진은 계속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방금 이제 들어오기 직전에 속보로는 7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는 계속 것 늘어나는 같습니다. 것 계속 같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대만 하면 이제 TSMC의 그 파운드리 공장이 네네. 그런 피해 상황이 어떤지가 좀 궁금한 건데 그 부분도 있을까요? 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지금 TSMC 일부 생산 라인을 중단하고 직원들이 대피했다는 그런 기사가 오전에 계속 나왔었는데요. 네. 글로벌 시장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반도체 공급망에 타격을 줄 걸로 예상을 했는데 사실 그 대만 현지 매체에서는 지진이 일어난 곳은 이제 남동쪽에 위치해 있고 TSMC 공장은 서쪽에 위치한 이제 신주여서 큰 피해는 없다는 반응입니다. 또 이제 현재 추산에 따르면 지진으로 피해본 작업 시간이 6시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2분기 실적
실적에 미칠 영향은 약 6천만 대만 달러, 한화로는 한 800억 달러 정도, 800억 정도 되고요. 그래서 직접적인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오전에 이제 대피했던 TSMC 직원들은 다시 업무에 이제 복귀를 시작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업무 복귀를 시작했군요. 네네. 좋습니다. 그 방금 사진 보여드렸던 것처럼 화륜 지역은 이제 지진이 발생했던 그 지역인데 네.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그 지역은 이제 동쪽에 위치해 있죠. 제가 빨간색으로 이 동그라미를 쳤는데 이 지역에 위치해 있고 대부분 TSMC의 팹의 경우에는 이 서쪽 해안 라인에 이제 위치해 있다 보니까 실제 화륜 지역에서는 7.5 정도의 강진을 느꼈는데 이 팹이 있는 이쪽에서는 거의 한 5 정도의 진도를 느꼈다. 네.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강진은 느꼈지만 그래도 네. 진원지와는 좀 거리가 약간은 있어서 다행히도 피해 상황은 조금 적었던 걸로 생각보단 적었던 네. 걸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이제 반도체 공장이 사실은 계속 돌아가야 되는 건데 네. 잠깐 멈췄다가 재가동을 하면은 그 상황 자체에서 사실 발생하는 손실이 굉장히 크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예전에 이제 삼성전자 텍사스 공장 같은 경우에도 한파 때문에 네. 잠깐 멈췄었잖아요. 근데 그때 수천억 원 정도의 이제 피해가 났었는데 지금 뭐 반나절 정도 지금 멈추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가동을 시키더라도 그러니까 원래처럼 그럼 이제 생산량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시간이 더 많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문가들 의견도 조금 나오는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1999년에 이제 이만큼의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었거든요. 네. 그때도 TSMC가 정확한 피해 규모를 밝히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같게 이제 피해 규모를 이렇게 밝히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네, 네. 그래서 국내에서 다들 지금 아무래도 좀 축소 보도라든지 네. 아니면 조금 적게 발표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대만 현지 상황, 대만 출신 한지원 기자와 직접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뉴스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헤드라인 한번 띄워주시죠.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그룹사들이 참 많은 변화를 꾀하고 있긴 한데 네. 제가 보기에는 한화그룹이 요즘엔 거의 지각 변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변화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오늘 나온 뉴스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사회를 열고 2차 전지와 기계 부문을 물적 분할하는 한화 모멘텀을 설립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한화그룹은 기존까지는 건설, 글로벌, 모멘텀 이렇게 세 가지 사업부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건설과 글로벌은 한화그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0% 자회사로 한화 모멘텀이 신설되게 되는 겁니다. 물론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그 가운데서도 이제 뚜렷하게 이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사업부가 있었고 또 그리고 태양광과 관련된 사업부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한화 오션의 해상 풍력과 플랜트는 넘기고 한화 솔루션의 태양광 장비 부문은 넘기는 이런 식으로 사업 구조 개편을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화면 혹시 나오면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이렇게 변한다는 걸 보여드리는 건데 사실 이 뉴스뿐만 아니라 요즘에 한화그룹과 관련된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연결된 뉴스들까지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인적 분할을 한다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게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존속법인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되는 거고 새로 생겨나는 인적 분할되는 법인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신설 주식회사가 또 하나가 생겨나게 되는 건데 네. 그러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다가는 항공, 방산, 한화 시스템, 세트랙아이 그래서 방산 부문을 이제 다 집중해서 몰아넣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신설 주식회사에다가는 비주력 회사로 볼 수 있는 한화 비전이라든지 한화 정밀기계 이런 기업들을 이렇게 딱 분리를 해서 방산에 주력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사업구조 개편을 아주 적나라하게 좀 보여주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한화그룹의 이제 이 물적 분할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 때도 그랬었고 현대중공업 때도 그랬었고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네. 사실 이거는 시장에서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잖아요. 많았죠, 맞아요. 근데 오늘 오히려 한화는 지주사가 주가가 한번 급등을 했습니다. 보셨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사실 무슨 일인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네. 아마 이것 때문은 아니겠느냐라는 추측은 가능한 게 뭐냐면 바로 이번에 이제 그 물적 분할을 결정하게 되면서 주주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 최소 5년간 이
물적 분할된 회사 한화 모멘텀을 상장시키진 않겠다는 방침을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만약에 상장을 안 하면 이 물적 분할된 회사는 100% 자회사기 때문에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적도 기존과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은. 그쵸. 그래서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는 거죠. 만약에 이걸 상장시키게 되면 우리가 그 얘기했었던 뭐 그 중복 상장 네. 요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건데 상장을 5년 동안 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에는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 오히려 주가는 긍정적으로 반응한 게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긴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또 어제 오스탈 인수 추진도 있었잖아요. 그쵸. 오스탈 인수 추진한다는 설도 있었고 뭐 그리고 실제로 한화그룹은 방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제 호주와 또 어디입니까? 폴란드였었나요? 그렇죠. 이게 방산 수주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정말 한화그룹이 정말 지각 변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3세 경영을 본격화하기 위한 사업 구조 정비다라고 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그 지난 3월에 신재생 에너지 기업인 한화솔루션에서 인적 분할됐던 한화갤러리아 있잖아요. 그 갤러리아는 또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에게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네. 결국 그 김동관, 김동선 이런 3세 경영의 3세 경영의 사업 구조 재편을 위한 움직임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긴 있습니다. 네. 그러게 어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인적 분할 때문에 또 네. 시끄럽더니 오늘은 또 다른 또 계열사들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네요. 사실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이런 사업 구조 개편을 할 때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도대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렇죠. 멀쩡히 있는 회사를. 예를 들어서 어제 네. 무슨 뉴스가 나왔었냐면 그 SK 이노베이션에서 네. SK 이노베이션의 자회사 가운데 SK 엔무브가 있고 그 다음에 SK 온도 있고. 온도 있잖아요. 근데 네. SK 온과 SK 엔무브를 합병시켜서 상장하겠다라는 단독 보도가 국내 언론에서 네. 나왔었는데 그걸 보고 얘네가 왜? 도대체 왜? 그쵸.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일부에서는 그러면 야 SK 엔무브도 자동차 관련이고 SK 온도 자동차 관련이잖아. 네네. 그럼 맞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껴맞추면 껴맞출 수 있을 만한 설명도 있고 네. 또 그리고 저도 이제 액침과 관련된 그 취재를 쭉 지속해 오고 있지만 사실 배터리도 나중에 결국은 이 액체에 넣어서 열 관리를 하는 그런 시나리오까지 많은 업계에서 이제 산업계에서 그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ESS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면 네. 이제 SK 엔무브에서는 윤활유를 만들고 있고 네. 액침에 넣을 수 있는 기름을 만들고 있고 SK 온은 배터리 회사니까 그럼 이것도 뭐 가능은 하잖아. 그러니까 해석은 분분한데 해석은 분분한데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뭐 이런 사업 구조 개편을 했을 때 이게 왜? 라는 모양인지 네. 아니면 라는 모양인지 그거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지금 뭐 계속 채팅창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3세 승계 이야기도 지금 사실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네. 아무래도 네, 많이 좀 복잡하게 한동안 좀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1분기 때 사실 주식 시장을 많이 이끌어 와줬던 거는 네. 자동차 관련주들이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또 이제 작년에도 힘들 때도 우리나라 이제 뭐 수출이라든지 계속 이끌어 왔던 게 자동차였는데 1분기 자동차 실적을 한번 제가 싹 끌고 모아서 한번 취재를 해봤거든요. 네. 해보니까 조금 주춤하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실제로 이제 좀 결과가 많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제 그저께 계속 지금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 준비한 거 하나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올해 1분기 이제 국내 자동차 기업들 현대, 기아, 한국 GM, KG 모빌리티, 르노코리아 이렇게 이제 5개 회사의 1분기 전체 글로벌 판매량을 집계를 해보니 193만 3,556대입니다. 네. 전년 동기 대비로 따져보니까 0.4% 살짝 줄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국내 시장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현대차랑 기아가 각각 1.9%, 1%씩 감소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줄었을까를 한번 따져보니까 이제 그 내수 시장에서 좀 네. 많이 안 좋았습니다. 특히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로 했을 때 16.3%가 감소한 15만 9,967대에 불과했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덜 상대적으로 적게 줄었지만 2.9% 감소했습니다. 네. 뭐 한국GM 같은 경우에는 80% 늘었다고 하지만 이제 전체 판매 대수가 6,900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 내수 시장 자체가 12.1% 줄었고요. 또 수입차도 요즘 안 좋아요. 수입차도 안 좋다 보니까 수입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1분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1.5% 감소한 54,580세대였습니다. 네. 다 합쳐 보니까 이제 1분기 동안에 내수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판매된 차량이 37만 대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년 동기 대비로 따져 보니까 12% 정도 이렇게 감소한 걸로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줄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기는 한데 가장 뭐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사실은 경기 침체가 점점 이제 자동차에서 먼저 나오고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집 다음으로 비싼 제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소비를 줄일 때 혹은 이제 소비를 해야 되는 계획을 세웠을 때 이연시키는 네. 가장 큰 품목 중에 하나가 자동차라는 거예요. 근데 자동차 이렇게 판매가 줄고 있다라는 게 점점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주가도 조금씩 빠지고 있어요. 이제 현대차 하면 저희가 좀 기억을 했을 때 한 25만 원대로 지금 아직까지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주가 차트를 보면 좀 많이 빠졌습니다. 하나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현대차가 이제 오늘 종가 기준으로 이제 21만 6천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전장 대비 1.82%가 빠졌는데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은 2월 달에 굉장히 좋았어요. 네. 2월 내내 좋다가 3월 달부터 이제 1분기 생각보다 판매 실적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점점 나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빠지기 시작을 했고 기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제 2분기 때, 그 3월 달에 좀 좋았어요. 3월 달에 좋았던 게 이제 그때 PBV 이야기 나오고 네. 여러 가지 좋은 호재 소식이 많았는데 최근에 좀 급격히 많이 빠졌습니다. 뭐 또 KG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뭐 차지하는 비중은 많이 크진 않지만 네. 그래도 이제 내수 시장을 좀 판단할 때 기준 중에 하나인데 KG도 지금 보시면은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3개월 동안 보시면은 자동차가 계속 잘 나가지 않았냐라고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실적도 조금 안 좋고요. 이게 보니까 지금 이제 4월 달부터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연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거에 이제 실적에 대해서도 조금씩 이제 좀 안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나 이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해외 판매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네시스가 같이 있다 보니까 조금 늘었는데 이제 1.4% 정도 늘었습니다. 근데 그 네. 넘어가기 전에 예. 사실 우리나라 그 법인차의 그 초록색 번호판 있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예. 수입차는 확실히 준 게 이해가 되긴 하거든요. 네. 근데 혹시 현대차의 경우에는 현대차도 사실 법인차 제네시스 쪽으로 가게 되면 네. 거기에 걸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8천만 원 넘는 차들은. 혹시 그럼 그런 영향 뭐를 볼 수도 있습니까? 이게? 국산차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큰 영향을 많이는 안 받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그 대상 차량들이 대부분 이제 G80 그리고 네. GV80 그리고 G90인데 특히나 이제 G80과 G90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법인 수요가 되게 많아요. 네. 그때 이미 다 나갔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이제 법인 수요 자체가 줄었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판매량이 엄청나게 높진 않습니다.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즘 아시겠지만은 뭐 아반떼, 소나타 이런 차들보다는 소렌토, 산타페, 카니발 이런 차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거든요. 네, 네. 근데 이 차들이 지금 판매량이 많이 줄고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수출 시장에서는 사실 좀 중소형 차들이 많이 팔립니다. 아반떼나 투싼, 뭐 스포티지나 K3 이런 차들이 많이 팔리긴 하는데 이 차들도 지금 판매량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네. 또 그러다 보니까 기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한 수출 물량이 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1분기 실적이 분명히 성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네. 많이들 기대하셨던 것만큼은 성장을 하지 못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근데 오늘 좀 현대차가 내수가 안 좋다 보니까 네. 극단의 조치를 하나 취한 것 같았거든요. 네. 뭐였냐면은 다들 이제 소나타 택시가 없어졌었거든요. 신차가. 네. 근데 이제 소나타 택시가 부활을 했습니다. 그때 소나타 이제 소비자들이 네. 택시를 사고 싶지 않다. 그쵸. 그래서 소나타 이제 택시를 안 판다. 네. 그랬었는데. 그래서 8세대 소나타가 나올 때 현대차가 우리는 택시를 만들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이후부터 판매량이 소나타가 한 절반 정도로 사실 줄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계속 내부에서도 안에서도 택시를 부활합시다 맙시다 이랬는데 오늘 이제 소나타 택시가 다시 부활을 해서 나왔는데 네.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기존의 아산 공장에서 만들던 이 차량이 이제는 중국의 북경 공장에서 만들어서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격도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저렴하게 가져왔다고 하는데 사실 체감적으로 느끼기에 똑같아요. 2,200에서 2,400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들여오는 거다 보니까 조금 차가 커졌습니다. 네. 이제 원래 중국 차들 같은 경우는 약간 롱휠 베이스 모델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대부분 롱바디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소나타는 원래 한 전장이 4,900 정도 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한 40mm 정도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뒷좌석이 조금 더 편해지겠죠? 네. 그렇겠죠?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가 좀 있고 뭐 르노 같은 경우에도 요즘 좀 상황이 많이 안 좋은데 오늘 이제 또 기자간담회를 열어가지고 본사에서 이제 마케팅 이제 오피서랑 그리고 이제 칩 디자이너가 들어와서 이제 르노가 어떻게 변할 것에 대한지 오늘 또 이제 또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2분기부터는 조금 살아나주면 다시 좋겠는데 경기가 요즘 안 좋다라는 게 점점 체감적으로 오고 있고 이게 또 자동차 판매량에서 드러나다 보니까 사실 조금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요즘에 자동차 판매에 대해서 작년엔 정말 좋았던 거 알고 그렇죠. 그리고 좋을 거라고 얘기했지만 주가 안 올라갔던 것도 알고 네, 맞아요. 올해는 사실 초반에 목표치도 좀 낮췄고 네. 잘 안 팔릴 것 같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지금 최근 나온 이 수출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도 부진한 게 확인이 되고 있고 그쵸. 그래서 올해는 판매에 있어서 다소 좀 부진할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우리 자동차 산업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잘 나가는 산업 한번 보죠. 한국 조선수주가 지난 1분기 조선수주 실적이 나왔는데 3년 만에 중국을 제치고 글로벌 1위를 탈환을 했습니다. 뭐 한국 조선사 잘 나가는 거야 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네. 근데 이번에는 상당히 큰 뉴스가 됐던 게 뭐였었냐면 사실 지금까지 뭐 한국 조선사 잘한다 해도 대부분 이제 그 우리가 수주액 기준이나 아니면 수주량 기준으로 살펴보면 워낙 중국에서는 저부가가치 선박을 수주를 많이 했기 때문에 수주액이 중국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뉴스가 나온 게 세계 1위를 중국을 제치고 다시 한번 달성했다는 뉴스도 3년 만이라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고부가가치 선박을 많이 건조를 하기 때문에 수익성은 상당히 좋지만 네. 그래도 뭐 양은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근데 이번에 나온 뉴스를 보면은 와 1분기에 그렇게 우리는 고부가가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뛰어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게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중국을 뛰어넘었다는 뉴스가 기분 좋죠. 참 감정적으로 좀 와닿게 되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표 한번 보시죠. 일단 수주액 기준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주액 기준으로는 지금 보면은 지금 136억 달러입니다. 136억 달러를 기록해서 같은 기간에 중국이 126억 달러를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중국을 뛰어넘은 거고요. 뿐만 아니라 이 136억 달러가 어느 정도냐면 작년 한 해에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수주했는지 보니까 299억 달러였습니다. 한 해 동안 299억 달러를 수주했는데 1분기 만에 우리는 136억 와. 거의 45.5%를 한 분기에 다 끝낸 겁니다. 1년 용사 반 다졌네요. 반 벌써. 낮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수주를 우리가 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또 특이한 현상이 하나가 발생을 하게 됐는데 뭐냐면 보통 우리나라에서 1위, 2위, 3위 기업이 네. 세계 1위, 2위, 3위를 기록하는 일은 흔치 않죠. 금은동 다 딴 거예요? 금운동 다 탔습니다. 와. 근데 중국을 제치다 보니까 네네. 세계 조선소 순위에서 1위가 HD 현대중공업, 2위가 삼성중공업, 3위가 한화오션이 됐습니다. 와. 중국이 다 사라졌어요. 순위에서 중국이 다 사라졌습니다. 와. 자, 이런 일이 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의미를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나라가 고부가가치 선박의 명가라는 거는 다 알고 있는데 이게 네네. 이번에 또 극명하게 증명된 게 뭐냐면 지난 1분기에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발주된 친환경 선박 있잖아요. 네. LNG선이 친환경 선박으로 전 세계에서 29척이 발주가 됐고 암모니아선이 20척이 발주가 됐거든요. 네. 그 가운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져왔을까요? 글쎄요.
감이 잘 안 옵니다, 솔직히. 100% 가져왔습니다. 네? LNG선 29척 가운데 29척을 우리나라가 갖고 왔고 와. 암모니아선 20척 가운데 20척을 우리나라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의미를 좀 살펴보면 네. 그 사실 의미는 다소 약간은 부정적인 뉘앙스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수주액 기준으로 한국이 1위를 했다곤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항상 고부가가치선 위주로 수주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물량이나 금액 기준으로 보면 중국을 따라가기가 좀 쉽지 않았었죠. 그렇죠. 근데 보시면은 경기가 좋을 때는 저부가가치선이든 고부가가치선이든 무조건 누구나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수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문을 하죠. 그러면 그때는 중국의 수주량과 수주액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다만 반대로 경기가 다소 부진할 때에는 저부가가치선의 주문은 좀 줄어들 수 있어요. 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 그렇죠. 근데 고부가가치선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또 IMO 규제가 있잖아요. 국제해사기구 규제가 있다 보니까 고부가가치선에는 경기가 나쁠 때도 해야 됩니다. 그럼 고부가가치선의 주문이 많은 지금과 같은 이런 수주 실적이라는 거는 결국은 글로벌 매크로 경기가 다소 부진한가? 라는 신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진짜.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등을 차지했다는 건 상당히 좋지만 이게 매크로 경기에 다소 부진함을 반영하는 건가에 대해서는 꼭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방금 자동차 뉴스도 그렇고 조선 뉴스도 그렇고 경기에 대해서는 조금 불안감이 오는 뉴스들이네요. 이게 여기서 살아남을 건 반도체 하나밖에 없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자, 그렇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가전의 양대 산맥인 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사실 무고한 지금 경쟁과 전쟁의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네. 예전에 세탁기 사태도 있었고요. 뭐 냉장고도 그랬죠. 그랬는데 오늘 이제 AI 가전 관련해서도 오늘 또 한판 붙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은 그림 하나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네. 삼성전자가 오늘 한종희 부회장이 직접 나와서 AI 기능이 들어간 스마트 싱스에 대한 오늘 비스포크 AI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부회장이 삼성전자는 AI 기능을 대폭 강화한 다양한 제품군을 선보이면서 업계에서 AI 기술의 확산을 리드하고 있다. 이제는 소비자들이 가정 내에서 자주 사용하는 다양한 스마트홈 기기들을 통해 모두를 위한 AI 비전을 완성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에 숨겨진 뜻이 뭐냐면은 이제는 AI가 들어가지 않은 가전제품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네. 오늘 삼성이 보여줬던 그 라인업들을 보면은 냉장고, 김치 냉장고, 식기세척기, 정수기, 오븐 큐커, 인덕션, 세탁기 등 15종의 지금 AI 제품을 이번에 선보였고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대형 터치스크린 기반의 AI 홈이라든지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들 이제 잊고 있었던 빅스비 음성인식 빅스비 있잖아요. 네. 빅스비가 다시 부활을 하면서 이제 집안에 연결된 모든 기기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게 이번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24년형 비스포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이 리모컨 역할을 대신하는 모바일 스마트 커넥트 기능도 새로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삼성이 이번에 AI 기능 같은 경우에는 온디바이스 AI에 대해서 강점을 많이 보여줬죠. 이제 거기에 시작을 했던 게 갤럭시 S24였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TV라든지 냉장고에 이제 AI 기능들이 하나하나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건데 이제는 로봇 청소기에도 들어가고요. 저기 지금 그림에도 떠 있지만 지금 뭐 공기청정기라든지 네. 또 오븐 큐커라든지 이제 기존에서 봤을 때는 단순히 이제 AI라는 AI 기능에 대해서 조금 감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게 어떤 기능을 할지를 좀 명확히 보여주면서 삼성이 AI 가전은 우리가 주도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되니까 LG전자가 바로 자료를 냈어요, 오늘. LG가 자료를 내면서 우리가 원조야. AI 가전은 우리가 원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이제 오늘 참고 자료를 냈는데 공감 지능 구현을 위해서 가전 전용 온디바이스 AI 칩 DQC를 자체 개발을 해서 주요 제품에 적용하는 등 글로벌 AI 가전 시장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좀 급하게 낸 티가 조금 났던 게 네. 사실 신제품이라든지 어떻게 좀 명확한 제품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주환 CEO가 최근에 주총 때도 밝혔듯이 AI 가전의 시초는 LG전자가 최초이고 우리가 지금 업이라고 하는 라인업을 통해서 이제는
점점 업그레이드를 시키면서 AI 기능을 이제 탑재를 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LG전자는 최근에 이제 한 336개의 신기능을 업가전 컨텐츠로 개발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3년 이상의 연구 개발을 하면서 이제 지난해 7월 달에 아까 말씀드렸던 DQC 칩을 또 보였고요. 또 가전 전용 AI 칩의 적용 제품군이 현재는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등 5가지밖에 안 되는데 이제 올 연말까지는 8가지 제품군에서 46개 모델로 지금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뭐 차세대 가전 전용 AI 칩도 이번에 개발을 한다고 하면서 삼성이 최근에 이제 CES 때도 그렇고요. 네. 화질을 높여준다라든지 그런 다양한 기능을 보여주는 AI 칩을 보여줬는데 이제 LG 같은 경우에도 알파 11 프로세서라는 걸 지금 개발을 해서 이번에 또 새롭게 선보인다고 합니다. 사실 근데 저는 이런 거 들으면 네. 얼마 전에 이제 갤럭시 S24에서 뭐 수많은 인공지능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기능이 뭐 공개가 됐지만 네네.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냥 실제로 사용하는 거는 네. 서클 투 서치잖아요. 그거밖에 없다고 하죠.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인공지능 기능이 가전에 모두 다 연결됐을 때 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아직 감이 잘 안 와요. 감이 잘 안 온다. 이게 그 삼성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여줬던 이야기가 네. 뭐였냐면은 빅스비가 진짜로 이제 비서 역할이라든지 어쩌면은 그 우리의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집에서 있는 밖에서 집에 있는 뭐 로봇 청소기를 미리 돌려놓고 하는 기능이 가능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일일이 예약을 해놓거나 아니면 순간순간 앱을 열어서 해야 되는데 갤럭시 S24에 빅스비 집에 로봇 청소기를 돌려줘 이런 걸 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지금 빅스비 지금 냉장고를 보고 내가 장봐야 될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할 수 있다. 약간 아직까지는 뭐 만능의 그런 AI는 아니지만 네. 이게 한 발짝 더 다가섰다. 그리고 이게 기존에는 클라우드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됐는데 이제는 온디바이스 AI를 통해서도 가능해진다. 이런 걸 조금 강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네. 그 사용자들이 그러니까 행동을 해야 되는 하나를 없애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클 투 서치도 원래 우리가 못 하던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꾹 누르면 그 사진 이제 다운받아서 그 사진을 또 그 구글 렌즈에다가 넣으면 복사해서 넣으면 네. 검색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서클 터치가 그걸 없애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사용자들이 하나씩 이제 없애면서 네.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인공지능 UI를 만드는 게 실제로 이 인공지능을 탑재했을 때 사용자들이 느끼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저는 글쎄요, 제가 이런 가전을 못 써봐서 그런가? 저는 잘 아직은 와닿진 않습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도 우리나라에서 수출 가운데 굉장히 잘 나가는 수출 품목을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그 보여드리기 전에 이미 헤드라인 나왔군요. 네. 화장품 수출에 역대 최대가 됐습니다. 근데 저 이 사진이 제일 인상 깊어갖고 이거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오, 네. 자, 이게 인공지능 아나운서입니다. 인공지능 아나운서. 어느 나라 인공지능 아나운서일까요? 그 가수 비비 좀 닮은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들 어느 나라 인공지능 아나운서일 거라고 생각되세요? 뭐 제목에 나오긴 한데 타일랜드예요? 태국입니다. 태국. 우리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아니고 태국입니다. 네.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 분명히 태국의 인공지능 아나운서인데 우리나라 사람 느낌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게요. 약간 그 아시아 지역의 미의 기준이 우리나라가 되고 있나? 한국 분들 예쁘죠? 약간 그런 느낌이긴 네. 해요. 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요즘에 K 화장품이 그럼 왜 잘 나가느냐? 네네.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K 아이돌, 우리 아이돌들이 SNS 통해서 보여주는데 왜 이렇게 예뻐? 그럼 이 아이돌들이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은 뭐야? 그리고 그쵸. K 푸드가 잘 되고 있는 거는 야, 아이돌이 먹는 저거 뭐야? 떡볶이 뭐야? 야, 라면 뭐야?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그쵸. 결국은 이제 미의 기준이 물론 단정 짓는 건 아닙니다. 네. 미의 기준이 한국이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아시아 지역에서 딱 봤는데 한국인과 비슷한 느낌을 주는 이런 인공지능 모델들이 나오는 것처럼 한국 화장품에 대한 미래는 계속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K 화장품의 수출액이 지난 1분기에 1년 전보다 21.7% 늘어서 23억 달러로 기록했고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 살펴보자면 기초 화장품이 가장 많이 늘었어요. 기초 화장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네. 44.1%를 차지했고 이게 왜 그런지 보면은 해외에서 특히 이제 미국과 같은 서구권 있잖아요. 네네. 이런 그분들은
화장을 많이 안 합니다. 그렇죠. 하면은 되게 진하게 하는데 평소에는 잘 안 하고 다니잖아요. 거의 로션만 바르죠. 그렇죠. 근데 네. 그분들이 이제 SNS에서 한국의 아이돌들을 보니까 화장도 진하게 안 하는 것 같은데 쟤는 왜 이렇게 예뻐? 그치. 라고 하면서 기초 화장품들을 그렇게 산답니다. 아, 피부가 좋아야지 네. 화장도 잘 먹는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기초 화장품들이 굉장히 많이 잘 나가고 있고 국가별로 보면 여전히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26.6%로 중국이긴 한데 원래 예전에는 53%나 차지했던 이 중국 비중이 지금 26%대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사실 중국 비중은 내려오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미국이나 일본이 가장 크게 올라가고 있는 성장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많이 쓴다는 게 좀 새롭네요. 미국이 기초 화장품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초 화장품을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대신 이제 그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대형 화장품 브랜드는 절대 아니죠. 대부분 이제 인디 브랜드들. 미국에서도 정말 울타뷰티와 같은 우리나라의 올리브영 이런 네. 것들이 있고 ELF 같은 이 저가 화장품 브랜드지만 실제로 MZ 세대들이 가장 사랑하는 브랜드. 이런 브랜드들이 많이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결국 이런 걸 봤을 때 그럼 이 인디 브랜드가 어디서 만들지? 한국 콜마? 콜마? 막 이런 것들. 그쵸, 콜마밖에 또 OEM, 안 ODM 떠오르네요. 기업들은 또 따로 네. 있잖아요. 그쵸.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 또 성장 가능성이 계속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이 미의 기준이 되고 있다니까 좀 좋네요. 좀 과도한 억측인 것 같긴 한데 아니, 제가 이게 태국의 인공지능 아나운서가 네, 딱 네. 봤는데 한국 사람처럼 보여서 그러게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그렇습니다. 네. 자, 마지막 좀 간략하게 하나만 볼까요? 네, 다음 뉴스 간략하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사우디에서 호흡하는 맞춤 거의 한 부동산 10조 정보 채널. 규모의 수주 잭팟이 터졌다 네. 해가지고 지금 그럴까요? 뭐 대통령실부터 시작해서 이제 온 국가가 지금 되게 기뻐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일인가 싶어서 조금 살펴봤더니 삼성 E&A, 옛날에는 삼성 엔지니어링이죠. 네. 여기가 이제 GS 건설이 사우디의 파딜리 가스 증설 프로그램 공사를 72억 9천만 달러에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로 따져보니까 한 9조 8,470억 원 정도 규모라고 하고요. 한국의 역대 해외 건설 수주 중에서 세 번째로 많은 그런 규모라고 합니다. 와. 또 사우디에서 수주한 공사 규모 중에서는 가장 높다고 하고요. 네. 지금 이제 각각 그 회사별로 보면은 삼성 E&A 같은 경우는 60억 달러, 약 한 8조 원, 그리고 GS 건설 같은 경우는 12억 2천만 달러, 약 1조 6천억 원 정도로 지금 이렇게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어떤 거냐면은 삼성 E&A 같은 경우에는 파딜리 가스 증설 프로그램 패키지 1,4번을 수주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패키지 가스 처리 시설을 건설하는 패키지 1번, 그리고 이제 유틸리티 및 부대 시설을 건설하는 패키지 4번을 이번에 이제 삼성 E&A가 맡게 됩니다. GS 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딜리 가스 증설 프로그램 패키지 2번을 이번에 맡았고요. 황회수 처리 시설 공사를 이번에 수주를 했는데 공사 기간은 약 한 41개월 정도라고 합니다. 저는 이 뉴스 보면서 참 제가 약간 꼬였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실제 돈 되는 사업은 네옴시티가 아니었다. 그럴 수도 있죠. 실제 그 네옴시티를 짓기 위해서 사우디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럼 그 돈 뭘로 벌 거야? 계속 어떤 이게 그 석유화학 프로젝트가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게 아닐까. 네옴시티를 짓기 위한 돈을 벌기 그렇죠. 위해서 네옴시티 짓기 위해서 네. 돈을 벌어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돌파할 수 있는 돌파구는 그러면 네. 결국 또 석유화학 프로젝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 뉴스를 보면서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네, 시간이 그러네요. 네. 다 됐으니까 3프로 뉴스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